아동기 행동장애 제6장 불안장애 10. 불안장애의 병인.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장애를 살펴보았다. 불안장애는 복잡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장애에 대한 위험 요인과 원인비 발달 과정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정보 중 많은 것들은 성인에 관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위험 요인들의 영향이 얼마나 특수한지에 관한 것이다. 어떤 위험 요인은 특수하다. 따라서 특정 위험 요인이 특정 유형의 불안장애를 유발한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요인의 영향은 특수하지 않다. 즉, 어떤 위험 요인은 그 영향이 매우 일반적이어서 특정 불안장애를 유발하기보다 불안장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특수하지 않은 위험 요인은 불안장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로와 여러 위험 요인의 조합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상이한 위험 요인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1. 생물학적 영향. 불안장애가 가게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와 같은 가게 성향이 유전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 혹은 환경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유전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 연구와 쌍생아 연구 결과는 유전적 요인이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안장애 부모의 자녀가 불안장애를 나타낼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 베이델과 터널은 불안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그리고 아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을 평가하였다.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는 세 위험 집단의 자녀들은 장애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불안장애나 다른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세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이 내재와 장애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불안장애에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는 세 위험 집단의 자녀들을 비교하였을 때 불안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 중에서는 90%가 불안장애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우울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44%가,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모두 가진 부모의 자녀 중에서는 53%가 불안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장애 부모의 자녀들은 1차적으로 불안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두 위험 집단의 자녀들은 다양한 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불안장애의 가계 성향은 불안장애 자녀의 부모 역시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레스트 등은 불안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아동, 그리고 아무런 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동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다른 두 집단의 부모들에 비해 불안장애로 진단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유전적 영향이 불안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생아 연구는 일란성 쌍생아가 일란성 쌍생아보다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행동 발달에 대한 버지니아 쌍생아 연구에서는 불안장애의 유전 가능성 추정치가 다른 장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유전 가능성 추정치는 다른 유형의 불안장애보다 전반적 불안장애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또한 유전적 요인이 불안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 있으며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및 행동 반응성과 같은 일반적 경향성이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버지니아 쌍생아 연구와 다른 연구 결과는 또한 불안장애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이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유된 환경이 불안장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유전이 강박장애에 미치는 영향. 유전이 강박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박장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은 강박장애의 생물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강박장애는 일반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강박 행동을 보이는 직계가족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또한 강박장애를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중에서 강박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강박 증상을 보이는 부모가 많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강박장애와 뚜렛 증후군이 함께 발생하는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두 장애 간의 가계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강박 증상과 신경학적 장애가 관련이 있다는 발견은 강박장애의 생물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뇌 영상 연구는 강박장애가 피질 아래쪽에 있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뇌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강박장애 증상이나 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연쇄 구균에 의한 감염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감염된 세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체가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저핵 세포의 염증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낯선 자극에 대한 행동 억제. 생물학적 요인은 다른 방식으로도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낯선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질적으로 억제 성향이 강한 아동은 생리적 각성 상태를 보이면서 상황을 피하려 하거나 의존적이고 매달리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불안한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과 유사하다. 제로미 카잔과 동료들은 낯선 상황에 대한 행동 억제로 기술되는 기질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기질 특성은 일반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낯선 대상이나 상황에 접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아주 어린 나이에 발견되는 이 특성은 아동기 동안에도 지속되는 특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1에서 2세경에는 이러한 특성이 낯선 사람이나 상황 그리고 대상에 대해 나타나며 위축과 함께 울거나 애착 대상을 찾는 행동을 보인다. 3세가 되면 위축의 양상이 매우 은밀해진다. 기질적으로 억제적인 아동은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올 때 1세 때라면 엄마에게로 가겠지만 이제는 놀기와 말하기를 멈추고 한참 있다가 그 성인에게 다가간다. 1년 후 낯선 아이와 함께 낯선 방에 있을 때 억제된 아동은 처음 10에서 20분간은 놀이를 시작하지 않고 조용히 엄마 곁에 머물러 있다. 행동적으로 억제된 아동은 7세가 될 때까지 낯선 어른이 있을 때는 조용히 있고 학교와 같은 집단 상황에서 또래들과 떨어져 놀 것이다. 또 진지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 것이며 가벼운 도전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카잔의 연구 결과는 낯선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극단적으로 접근 혹은 위축을 보이는 아동들의 종단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억제된 아동들에게서 내재화 문제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5세 반에 처음 억제된 아동으로 분류되었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많은 불안을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억제되지 않은 아동의 불안은 이전의 외상 경험과 관련이 있는 반면 억제된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억제된 아동들에게 불안 장애가 생기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시사되었다. 예컨대 카잔과 동료들 그리고 조셉 비에데르맨과 동료들의 공동 연구에서 카잔의 원래 표본과 공황 장애, 광장 공포증 및 다른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자녀로 구성된 표본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억제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억제된 아동은 4가지 이상의 장애, 2가지 이상의 불안 장애, 그리고 특정 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3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을 때 억제된 아동의 불안 장애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동적으로 억제된 기질적 특성을 가진 아동들은 중복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불안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심리사회적 영향. 심리사회적 영향 또는 불안장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아동기 불안은 개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외상적 경험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 가족들도 아동의 불안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동의 불안 행동을 촉진하고 모델링하며 또한 강화함으로써 불안 반응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가족들은 아동들이 불안 문제를 발달시키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되거나 또는 그러한 경험에 대처하는 성인들의 방식을 관찰하게 되면 그 결과로 아동이 가족들과 유사한 형태의 대처 방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공포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웨슨과 레이너는 어린 알버트에게 공포 반응을 조건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공포증이 발달함에 있어서 외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상적 경험이 아동에게 항상 공포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레치맨은
공포 반응이 형성되는 세 가지 환경 경로를 가정하였다. 첫째 경로는 직접 경험, 조건 형성이다. 둘째로는 간접 경험, 대리적 노출, 모델링이며 셋째 경로는 정보의 전달이다. 이러한 경로들이 아동기 공포증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올랜딕, 킹과 해밀턴은 대규모로 표집된 호주와 미국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공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회상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포가 생기는 경로는 주로 정보 전달과 모델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를 무서워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들도 대부분 모델링이 자녀의 공포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공포 반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포 반응의 간접적 원인이 직접적 조건 형성 경험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 연합 학습의 잠재적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부모는 불안 행동을 모델링하며 무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외에도 양육 방식을 통해 자녀의 불안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대도와 동료들은 불안한 아동과 부모가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며 따라서 모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회피적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과 가족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살펴본 결과 불안한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말에 귀를 덜 기울이고 적응적인 행동의 긍정적 결과에 덜 주목하며 아동의 회피적 선택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상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이지 않은 자녀의 계획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끝낸 후 두 집단의 아동들에게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불안한 아동들이 좀 더 회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 방식은 상황을 절대적으로 혹은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인지 양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지 양식은 불안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위험에 놓이게 만든다. 불안한 아동의 부모들은 또한 간섭이 심하고 과잉 보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마스 라프레니엘과 세르케티츠는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 후 부호화하였다. 불안하다고 분류된 아동의 어머니는 자신감 있고 공격적인 아동의 어머니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혐오적 통제를 보였으며 아동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는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보호적인 양육 방식은 아동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한 양육 방식은 아동의 통제감, 적응적 문제 해결, 대처 양식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아동의 효능감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불안과 다른 내재화 장애의 발달에 대한 취약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불안 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 다른 증거는 애착의 영향에 관한 문헌에서 발견된다.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불안정한 애착은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다. 와렌 등은 어릴 때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평가된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12개월 된 영아들을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 저항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영아들은 자라서 17.5세가 되었을 때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현재 및 과거의 불안장애 상태를 평가하였다. 평정자들은 아동들의 과거 애착 유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청소년의 15%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현재 혹은 과거의 불안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1%는 불안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를 갖고 있었다. 불안장애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영아기 때 불안정 저항 애착을 나타냈으며 불안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회피 애착을 나타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아기에 불안정, 저항 애착을 보이지 않았던 아동들은 13%만이 불안장애를 나타낸 반면 불안정, 저항 애착을 보였던 아동들은 28%가 불안장애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 저항 애착은 어머니의 불안 수준과 아동의 기질에 의해 설명되는 별량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불안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불안정 애착이 불안장애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족이 어떻게 아동기의 불안장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족은 아동이 불안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지지는 외상적 상황에 노출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들은 또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아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11. 불안장애의 평가 1. 객관 불안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동기 불안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달 문제에 민감한 평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 발달에 따른 지속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 및 표현 능력의 차이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 과정은 또한 임상적 수준의 불안 문제와 정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구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과 그 이후의 평가는 어려운 과제이다. 환경도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환경적 사건들을 평가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아동의 행동에 대한 또래와 성인들의 반응, 주변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 자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면 가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불안장애의 평가는 흔히 불안의 3요소 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가는 세 가지 반응 체계, 행동, 생리적, 주관적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평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2. 임상면접과 자기보고검사 대개의 경우에 그렇듯이 일반적인 임상면접은 사례를 이해하고 치료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개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적어도 부모 한 명이 면접을 받게 된다. 임상가는 구조화된 진단적 면접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있다. 아동용 불안장애 면접 검사지는 아동과 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반구조화된 면접이다. 이것은 특히 DSM-4의 불안장애 진단을 결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아동기 불안을 평가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자기보고검사이다. 이러한 검사는 특히 불안의 주관적인 요소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증상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불안의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주로 정서적 불편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 아동에게 그러한 불편이 존재하는지 성인이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아동은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평가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불안이나 공포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평정도 종종 사용된다. 아동과 청소년은 여러 개의 얼굴 표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온도계 그림 위에 숫자를 표시함으로써 혹은 척도상에 있는 숫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반적인 주관적 불안을 평가하는 자기보고검사가 있는데 스피엘버그가 개발한 아동용 상태 특성 불안 검사와 레이놀즈 리처드몬드가 개발한 아동용 불안 척도 개정판이 그것이다. CMAS 개정판에는 마음을 정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서워하는 것이 많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르치와 동료들은 불안의 다차원적 성격을 고려하여 아동용 다차원 불안 척도를 개발하였다. MASC는 아동과 부모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경험적으로 확인된 4가지 요인, 신체적 증상, 사회불안, 피해 회피, 분리불안의 점수를 산출한다. 이 한 가지 도구로 불안의 다양한 측면들을 검사할 수 있다. 불안장애를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데 인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불안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로난, 켄달과 로윈이 개발한 부정적 정서성 자기 진술 질문지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인지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용 검사이다. 나는 바보처럼 보이게 될 거야 와 같은 불안한 혼잣말을 평가하는 하위 척도는 8에서 15세 아동과 청소년을 불안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켄달 등이 개발한 아동용 대처 질문지는 아동기 불안의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에 대처하는 아동의 능력을 평가한다. 이 밖에도 특정 불안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도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있다. 오렌딕이 개발한 아동용 두려움 검사지 개정판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80개의 문항에 대해 무서움의 수준에 따라 응답하도록 한다. 사회적 불안은 또한 라 그레카와 스톤이 개발한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와 베이델 등이 개발한 아동용 사회공포 및 불안 검사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불안장애를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은 다른 문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첸바흐의 행동평가 척도와 같이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검사는 다양한 행동 문제를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행동 관찰. 두려움과 불안의 행동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찰을 활용할 수 있다. 행동회피 검사는 아동이 두려워하는 물건이나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리 계획된 점진적 단계에 따라 두려운 자극 상황에 접근하도록 유도된다. 즉, 아동이 무서운 계획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요구하며 결국 개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아동이 무서워하는 대상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불안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때 훈련된 관찰자들은 특수한 관찰 체계를 사용하여 미리 정의된 범주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이 일어나는 즉시 기록한다. 체크리스트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찰자는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불안 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서워하는 물건이나 상황에 접근하는 정도를 5점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 자기감찰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매일매일의 관찰 일기는 첫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 4. 생리적 기록. 불안의 생리적 요소는 심장 박동, 피부 전도, 손바닥의 땀 분비 등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실제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이동이 가능한 기록 장치의 개발은 생리적 지표의 기록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나타내는 불안의 생리적 측면은 다른 두 반응 체계에 비해 그리 자주 평가되지는 않는다.